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최희영 작가의 기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록 늙어 병들고 힘은 없으나 그래도 그들 가슴속에는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것들이 온전히 살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안타까운 현실. 초고령화 시대로 가는 지금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최희영 작가의 기도 들어보시죠. 문병객 퇴실을 알리는 방송이 스피커를 두들긴다. 그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한숨과 탄식을 교차했다. 덜어는 아쉬워하며 덜어는 기다렸다는 듯이 병실을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환자들은 불쌍한 몸짓을 한다. 무심하게 돌아서는 문병객이 다시 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그들이 남긴 흔적을 찾기 위해 살아있는 말초신경을 모조리 곤두세운다. 나는 실눈으로 문병객 움직임을 살폈다. 실눈은 문병객이나 간병인의 관심을 피하기에는 제격이었다. 그리고 밝을 때는 잠든 척 할 수 있고 어두울 때는 좁혀진 시야로 병실 구석구석 살필 수 있어 좋았다. 간병인은 그들의 환자가 보호자에게 매달리는 것을 싫어한다. 그들의 그릇된 병간호가 환자를 매달리게 한다고 믿기 때문에 즉시 해고를 당할 수도 있다. 2호 환자의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렸다. 며칠째 듣는 기침 소리다. 컹컹대는 마른 기침 소리는 정말이지 귀를 막지 않으면 잠들기조차 쉽지 않다. 물수건이라도 입에 물려줄 것이지, 젠장. 오늘 밤도 쉽게 잠들기는 틀린 것 같다. 4호 환자는 창문을 향해 누워있다. 기다리던 그의 아들이 오늘도 오지 않았다. 무슨 경찰서 서장이라고 자랑만 늘어놓더니 꼴사납게 되었다. 아들이 있기는 한지 도대체 4호 환자 말은 믿을 수가 없었다. 3호 환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있다. 그는 혹시 모를 행운을 잡으려 기도를 하는 게 분명해 보였다. 저승에 보내달라는 기도인지는 알 수 없어도 개뿔 저승을 아무나 가나. 차라리 밥투정이나 하지 말고 주는 대로 처먹기만 해도 저승이야 떼놓은 당상이지. 보조 침대에 누운 간병인을 살폈다. 잠자리가 불편한지 코 고는 소리가 불규칙하다. 문병객들이 돌아간 지 얼마나 됐다고 해벌쭉 벌린 입에 침까지 흘리며 자는지 가관도 아니다. 얄팍한 간병인의 속내에 부하가 나서 간병인을 발로 밀어버렸다. 생각 같아서는 콧구멍도 소음으로 틀어막고 싶었는데 겨우 참았다. 그녀가 보조 침대 밑으로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바닥이 차가울 텐데 코 고는 소리는 멈추질 않는다. 나쁜 년 밤새 떨어봐라. 내일 아침이면 온 몸이 쑤실 때다. 사타구니에 손을 집어넣었다. 쪼그라진 성기가 손에 잡힐 듯 말 듯 반응이 없다. 입원하기 전만 해도 한 달에 2-5번은 팬티를 들어 올리던 놈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아내가 집을 비우기라도 하면 아랫도리를 까놓고 용두질도 했는데 입원한 뒤로는 소식이 없다. 간호사가 발기부전약이라도 주사한 건가? 링거거리에 걸린 수상한 액체가 의심스러웠다. 퇴원하면 열심히 운동해서 원기를 회복해야지. 2호 환자의 잔기침 소리가 심하다. 그의 마른 기침은 병실 환자들을 거의 미치게 한다. 갈에 끌어내는 기침 소리를 듣느니 차라리 귀를 막아버리는 편이 훨씬 낫다. 2호 병상에 둘러쳐진 커튼에
그의 안의 움직임이 투영되었다. 그 수상한 움직임은 그가 지린 오줌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금방 알아차렸다. 아우, 냄새. 아니나 다를까 간병인이 호들갑을 떨면서 병실로 들어왔다. 이호 환자는 보름 전에 입원했는데 병이 차도가 없는지 그의 아내가 대소변을 받다가 내 촉수에 걸려든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기적이라도 채울 것이지. 간병인이 출입문을 분주히 드나들었다. 나쁜 년 코까지 골면서 잠을 자더니 웬 요란인지. 그녀는 침상 밑에 구겨두었던 속옷을 세탁실로 나르는가 하면 물수건으로 내 얼굴을 닦아주기도 했다. 평소 이렇게 병간호를 해도 곱게 봐줄지 말지 고민할 텐데 오밤중에 이게 무슨 지랄이람. 하기야 아내에게 발각이라도 되는 날이면 한순간에 일자리를 날려버릴 수도 있을 터 항상 청결하게 간병한다는 것을 아내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간병인이 온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나는 그녀의 눈속임을 금방 눈치챌 수 있었다. 나는 병실 살피기를 좋아했다. 특별히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것도 무료해서 몇 호 환자의 문병객인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지 훔쳐보기를 좋아했다. 그리고 그러기에는 실눈이 제격이었다. 아내는 왜 병원에 오지 않을까? 매일 기다리는데 코빼기도 디밀지 않는다. 아내가 오면 퇴원수속을 밟으라고 말할 참이었다. 특별히 아픈 것도 아니고 쓸데없이 돈만 낭비하는 게 안타까웠다. 돈이 충분한 것도 아닐 텐데. 퇴원을 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도무지 아내가 나타나지 않으니 다른 방도가 없었다. 이 여편네 오기만 해봐라. 병실 문이 열렸다. 병실 환자들은 일제히 출입문을 바라보았다. 찾아올 사람이라도 있는 것처럼. 나도 뒤질세라 실눈을 하고서는 출입문을 향해 빠르게 고개를 돌렸다. 본 듯한 사람들이 병실을 들어섰다. 처제들이었다. 아내는 어디 가고? 나는 맥이 풀렸지만 그래도 좋았다. 무엇보다 질식할 것 같은 침묵을 벗어날 수 있어 좋았고 4호 환자에게 보란듯이 어깨를 펼 수 있어 더욱 좋았다. 아내가 오지 않았다는 게 흠이긴 해도 4호 환자가 아내를 알 리가 없었다. 나는 어깨를 피면서 4호 환자를 바라보며 젠체를 했다. 아버지, 큰딸 정혜 왔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귀를 의심했다. 큰딸 왔다고요, 아버지. 장가 들었을 때 어린 처제가 둘 있었다. 장인어른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인지 처제들은 나를 아버지처럼 따랐다. 그래도 그렇지 형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부를 웃겨주려고 농담하는 거겠지. 처제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날렸다. 아버지 정숙이에요. 둘째. 알아보겠어요? 내가 미소를 날렸는데도 아버지라 부르는 작은 처제. 장인어른이 계시지 않아 다행이긴 하지만 정말 민망했다. 나는 실눈으로 처제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촌스럽게 파마머리를 한 큰 처제. 항상 예쁜 미소를 잘 짓는 작은 처제. 틀림없는 처제들이었다. 큰 처제가 병상 끝자락을 붙들고 울먹였다. 작은 처제는 아예 돌아서서 어깨마저 들썩이며 훌쩍거리고 있었다. 아내가 오면 곧 퇴원할 텐데 웬 호들갑들인지. 하기는 병상에 누워있는 형부가 안쓰럽기도 하겠지. 나는 건강하다는 것을 처제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양 팔을 옆으로 벌려 어깨를 쫙 폈다. 그런데 링거거리가 호스에 당겨 넘어지고 말았다. 링거병 부서지는 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손등에는 주삿바늘을 역류한 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당황한 간병인이 나를 침대로 밀었다. 나는 엉겁결에 간병인을 되받아 밀었다. 그녀가 나가 떨어지고 병실은 갑자기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어디서 몰려왔는지 남자 간병인들이 내 사지를 잡아 눌렀다. 조폭이 따로 없었다. 이놈들이? 목줄에 핏대를 세우며 버둥거렸지만 그놈들의 완력을 당하기는 역부족이었다. 할아버지 가만히 계세요. 큰일 납니다. 뒤따라온 당직 의사가 내 엉덩이를 까고는 주삿바늘을 찔렀다. 싸늘한 이물감이 몸 구석구석 실핏줄을 통과하고 있었다. 나는 호흡을 멈추며 저항했으나 헛일이었다. 할아버지 힘이 장사인데요. 남자 간병인들의 말소리와 처제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 귓속에서 점점 옅어지고 있었다. 나는 온몸이 나른해왔다. 의사놈이 힘 못쓰게 하는 주사를 놓은 게 분명했다. 이놈들? 나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산골짜기를 걷고 있었다. 날씨가 제법 풀렸는지 개울물 흐르는 소리도 들렸다. 산까치가 후두둑거리며 산속으로 날아갔다. 아내를 찾았다. 분명 같이 왔는데 보이지 않았다. 어디 갔을까? 오른편 능선에 아버지 산소가 보였다. 지난 추석 때 다녀간 후 처음이었다. 산을 오르려면 오줌부터 놓아야겠다는 생각에 바지춤을 내리고 시원하게 오줌을 배설했다. 야, 이놈 뭐 하는 거야? 아버지 고함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아버지는 보이지 않고 간병인의 구시렁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엉덩이 드세요. 간병인이 이불을 젖혀놓고 내 환자복 바지를 벗기고 있었다. 이년이 무슨 짓이야? 나는 다리를 오므렸다. 다리 벌리세요. 간병인의 말은 단호했다. 차라리 명령이었다. 이년이 미쳤나? 뒤척이는 척 엉덩이를 뒤틀었다. 그녀도 강하게 내 무릎을 눌렀다. 반대쪽으로 엉덩이를 뒤틀었다. 마찬가지였다. 다시 용을 쓰려는데 간병인이 말했다. 손자에게 이를 거예요. 맥이 풀렸다. 내가 오줌이라도 지린 건가? 믿기지 않았다. 정황을 모르니 따질 수도 없고 힘을 써봐야 조폭 같은 간병인의 억센 힘을 당할 방법도 없어 보였다. 어차피 엎질러진 물, 에라 모르겠다. 나는 아예 가랑이를 벌리고 간병인의 손길을 따라 오히려 엉덩이까지 실룩거렸다. 한참 뒷정리를 하던 간병인이 귓속말로 말했다. 샤워하러 가세요. 무슨 꿍꿍이인가. 나는 간병인이 의심스러웠다. 휠체어를 끌고 온 간병인은 사람들 앞에서 호들갑을 떨었다. 할아버지가 똥을 약간 지렸네요. 간호사에게 환심이라도 사야 아내가 오면 몇 푼이라도 더 받을 게 아닌가. 그녀의 뻔한 잔소리가 가소롭기까지 했다. 아내가 오면 간병인 말에 절대 속지 말라고 일러둬야지. 간병인이 샤워장 문을 닫았다. 그리고 내 환자복 상의를 벗긴 뒤 바지도 벗길 태세다. 팬티도 입지 않았는데 바지를 벗기다니 한 손으로 바지춤을 부여잡고 발끝에 힘을 주었다. 한 손으로 바지 벗을 수 있겠어요?
병실에서와 다르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목을 휘감은 두터운 주름살, 영락없는 돼지꼬리였다. 나는 간병인이 정말 싫었다. 폐악질을 해도 차라리 아내였으면. 지금은 할망구가 다 됐지만 쭉 뻗은 목선만큼은 아내와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바지 벗겨드릴 테니 발 드세요. 나는 사타구니를 손으로 가렸다. 볼품없는 성기 위로 음모가 듬성듬성하게 고스란히 노출됐다. 수년 전만 해도 수북했는데 초라한 성기를 간병인이 보는 게 싫었다. 그렇지 않아도 얕잡아 보는 그녀에게는 더욱 그랬다. 간병인은 내 손을 어깨 위로 올리고 샤워기로 내 등에 물을 뿌렸다. 등줄기를 흐르는 물살이 따뜻했다. 팔에 힘을 넣어 보았다. 예전과 같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아내라면 입술이라도 훔치고 싶은 욕정이 생겼다. 신혼 초에 회사에서 파김치가 되어 귀가하면 아내는 샤워를 시켜주곤 했는데 아이들이 하나둘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호사는 없어졌다. 다리 더 벌리세요. 간병인이 다리 벌리기를 재촉했다. 미친년이 정말 섹스라도 하자는 건가? 그녀의 목소리는 비아냥거리다 못해 오만하기까지 했다. 쪼그라든 성기를 본 탓일까? 나는 간병인이 불편했다. 아내가 오기만 하면 당장 쫓아버릴 수 있을 텐데. 엉거주춤 엉덩이를 들어 올렸다. 항문 주위로 거친 손길이 닿는데도 아모레 비누향이 콧구멍을 파고들었다. 인연이 제대로 물질을 해야 할 텐데. 나는 그녀의 손길을 따라 사타구니를 좌우로 실룩대며 밤새 칙칙했던 기분을 지웠다. 샤워를 한 뒤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 지친 몸을 따뜻한 탕 속에 잠갔을 때의 포근함이었다. 당직 의사가 인턴과 간호사를 대동하고 병실로 들어왔다. 거들먹거리는 꼴이란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그 꼴을 볼 때마다 출입문에 걸려 넘어지기를 바랬다. 그러나 재수가 좋은 건지 넘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놈은 진료를 올 때면 눈을 까뒤집기도 하고 이마에 손바닥을 얹기도 했는데 마치 제 놈의 손바닥만 이마에 대면 병이 낫기라도 하는 것처럼 으쓱댔다. 할아버지는 좀 어떠세요? 간병인을 바라보며 그놈이 물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놈의 생뚱맞은 질문도 그렇지만 돼지 같은 몸뚱이를 비틀대며 대답하는 간병인의 꼴은 더 가관이었다. 열은 많이 내렸습니다. 무언가 열심히 적던 간호사가 대답했다. 혈압과 당뇨 수치는? 그놈은 거만한 목소리로 간호사에게 물었다. 정상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소곳한 간호사의 대답이 마음에 들었는지 할아버지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놈은 큰 병을 치료하기라도 한 것처럼 내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다. 그럼 괜찮지 않고 도대체 잿간 놈이 뭘 안다고 혈압과 당뇨 수치만 내려오면 괜찮은 건가? 혈압과 당뇨는 처음부터 문제가 없었는데 그놈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만 짓거렸다. 사실 입원하자마자 그놈을 의심했다. 무슨 병원에 의사가 한 놈밖에 없는지 매일 그놈만 들어오는 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면허증도 없는 돌팔이 의사 같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있지도 않은 열을 내렸다고 한다거나 당뇨 수치가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을 보면 돌팔이 의사가 아니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아들이 의사가 되길 바랬다.
머리도 꽤 좋았고 학교 성적도 우수했던 편이어서 의과대학에 지망하기를 바랬다. 그런데 무슨 천문학을 한다며 물리학과를 가고 말았다. 이럴 때 아들놈이 의사였으면 저런 건방진 돌팔이 의사놈은 보지 않아도 될 텐데. 그때 아들을 더 다그치지 않았던 게 후회가 되었다. 의사놈이 간병인을 병실 밖으로 불러냈다. 아내는 어디 가고 간병인을 밖으로 부르는지. 지난번에 그녀를 침대 밑으로 밀어버렸던 일을 눈치챈 걸까? 간병인이 앙심이라도 품고 돌팔이 의사에게 병이 차도가 없다고 하면 어쩌지? 그러기라도 하면 퇴원이 늦어질 수도 있는 건 아닌가? 나는 간병인이 그놈에게 무슨 말을 짓거릴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4호 환자도 의사가 보호자를 찾아 병실 밖에서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퇴원을 했는데 퇴원 절차일 거라는 짐작은 했지만 간병인이 그놈에게 거짓말이라도 하게 되면 퇴원은 틀린 게 아닌가. 아내가 오면 간병인에게는 아무 말 하지 말고 의사놈과 먼저 면담을 하라고 일러두는 게 좋을 듯 했다. 아내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그래도 그렇지 평생을 먹여 살려 놓았건만 영감이 입원해 있는데 얼굴 한번 디밀지 않다니 괘씸했다. 아내가 오면 간병인부터 갈아치워야지. 간병인에게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아내만이야 할까? 할머니, 아들과 손자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우리 손자 왔어요. 간병인이 손자를 어르고 있었다. 아니, 전현이 남의 손자를 안고 지랄이야. 어이가 없었다. 간병인이 자리를 비우기만 하면 아들에게 간병인을 갈아치우라고 말할 참이었는데 자리를 비우기는커녕 오히려 아들에게 귓속말을 무어라 소곤대고 있었다. 그런다고 별수야 없겠지만 손자 녀석이 무릎에 앉아 재롱을 떨던 게 엊그제 같은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손자가 벌써 초등학교 졸업할 나이가 됐다. 손자가 보고 싶어도 영어 학원이네 피아노 학원이네 하며 며느리가 손자를 집으로 잘 데려오지 않는다. 며느리 하는 짓이 못마땅해도 별 수 없는 노릇이었다. 할아버지? 손을 벌려 손자를 안으려고 했다. 할아버지 아프셔. 가까이 가지 마라. 음흉한 간병인이 손자를 제지하고 나섰다. 나는 기가 찼다. 도대체 누가 아프다는 건가? 아들과 나를 번갈아 흘끔거리던 간병인의 속셈은 뒷돈을 챙기려는 수작인 게 분명해 보였다. 침상 끝에 우두커니 서 있는 손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안아보고 싶어도 간병인이 자리를 비우기 전에는 별 도리가 없었다. 아랫도리가 축축했다. 땀이 찬 걸까? 사타구니를 더듬거렸다. 축축하다. 손끝을 코로 가져갔다. 구린내가 쏟아졌다. 역겨웠다. 용을 약간 썼을 뿐인데. 침대 시트를 더듬었다. 비닐을 깔아놓았는지 침대 매트리스가 버석거렸다. 나는 엉덩이를 들었다. 입을 들리는 소리가 유난하다.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살폈다. 멀뚱거리던 손자도 돌아간 모양이었다. 팬티를 허리춤 아래로 밀어내렸다. 감출 곳이 마땅치 않았다. 링거거리와 거리를 좁힐 요량으로 주사 호스를 잡아당겼다. 손등에 통증만 왔다. 침상 밑을 발로 더듬었다. 물컹한 물체가 밟혔다. 간병인의 배를 밟은 것 같았다. 간병인의 짧은 비명이 허공을 가르더니 이내 조용해졌다.
온 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팬티를 침대 시트 사이에 밀어넣고 간병인이 잠들기를 기다렸다. 오늘따라 간병인은 잠들지도 않고 뒤척거리기만 했다. 돼지 같은 년, 잠이나 빨리 잘 일이지. 팬티 버릴 곳을 생각해 보았다. 화장실 쓰레기통이면 감쪽 같을 것 같은데 쓰레기통이면 눈꺼풀이 자꾸 내려왔다. 눈을 홉뜨며 눈꺼풀을 밀어 올렸으나 헛일이었다. 할아버지. 간병인의 짜증스러운 목소리가 잠결에 들렸다. 무슨 일일까? 나는 실눈으로 눈동자를 굴렸다. 그녀가 병상 커튼을 걷더니 덮고 있던 이불을 느닷없이 훌렁 젖혔다. 나는 반사적으로 다리를 오므렸다. 인연이 또? 소리를 지를 뻔했다. 할아버지, 말씀을 하셔야지. 똥지린 팬티를 감춰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침대 시트에 끼워 놓았던 팬티가 사단이 난 것 같았다. 간병인 잠들기를 기다린다는 게 그만 잠들었던 모양이었다.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었는데 후회가 막급했다. 나는 잠든 척하는 도리밖에 없었다. 간병인은 쉼없이 잔소리를 뱉어내며 내 사타구니를 물수건으로 훑어내고 있었다. 손이 사타구니 깊숙이 들어왔다. 나는 등을 새우등처럼 오그렸다. 가만히 계세요. 일어나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목욕탕 때밀이에게 몸을 맡겼던 게 어디 한두 번인가. 눈을 꽉 감고 다리를 쫙 벌렸다. 한참을 구시렁거리던 간병인이 가랑이 사이에 기저귀를 채우고 있었다. 인연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나는 다리를 버둥댔다. 그러나 간병인의 힘을 당하기는 처음부터 무리였다. 남들이 보는 것도 아닌데 아무려면 어때? 입원하기 전날 똥 지린 팬티를 휴지통에 버렸는데 그게 아내에게 들켜서 온종일 잔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났다. 그날은 재수가 없었던지 저녁에는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지만 아무튼 간병인이 아내에게 일러 바치지만 않아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링거에서 약물 떨어지는 소리가 일정하게 들려왔다. 모든 것을 가느다란 탯줄에 맡겨졌던 어머니 뱃속이 이랬을까. 그때도 실눈을 뜨고 세상을 보았겠지. 소름이 돋을 것 같았다. 나는 이런 적막함이 싫었다. 커튼에 부딪히는 숨소리가 내 귀를 거칠게 후벼 팠다. 젊은 놈이 무슨 병이 걸렸기에 하나도 받아내기 어려운 링거를 4개씩이나 달고 있는지. 2호 환자 아내의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병실 밖으로 빠져나가고 간호사들의 움직임이 소란스럽게 들렸다. 그의 숨소리는 이미 신음으로 바뀌고 이동식 병상에 바퀴 구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2호 환자의 움직임에 더욱 집중하려 했으나 금세 조용해지는 바람에 나는 실망하고 말았다. 그의 아내 판단이었는지 의사의 강요였는지 알 수 없어도 2호 환자는 힘쓰지 못하는 주사를 맞았을 게 분명해 보였다. 선택은 항상 어려울 때 강요받는다. 나쁜 놈의 돌팔이 의사.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었다. 아버지는 농사짓기를 원했고 나는 대학 진학을 원했다. 결국 아버지를 속이고 대학 진학을 선택했다. 턱걸이로 합격했어도 지금 생각하면 어려운 순간이었다. 2호 환자의 아내도 의사의 강요를 거절할 수 없었을 터 최선이든 차선이든 어차피 결정은 그녀의 몫이었을 것이다.
2호 환자가 병상에 던져졌다. 금방이라도 주검으로 변할 것 같았다. 그의 아내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의사놈이 병실에 들어왔다. 양옆에 인턴과 간호사를 배석시키고 군사재판이라도 하듯 2호 환자 아내에게 엄숙하게 말했다. 수술은 잘 되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의사의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모호한 말만 한다는 것쯤은 의사놈의 말만 들어도 알 수 있었다. 이를테면 걱정하지 마세요 라든지 수술은 잘 됐습니다 라는 말들이다. 2호 환자는 거의 죽음에 가까운데 수술이 잘 됐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나쁜 놈. 간병인이 보이지 않았다. 언제나 당직 의사 옆에 장승처럼 서 있던 그녀는 보이지 않고 아내가 서 있었다. 어디에 갔을까? 아내가 그녀의 정체를 알고 해고를 해버린 것일까? 미안하기는 해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처음부터 나빴던 게 아니고 내 놈이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 테지. 바보 같은 의사놈이 별 걱정을 다 하네. 며칠 더 경과를 지켜본 뒤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감사. 아내의 다소곳한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천연식품으로는 노루궁둥이 버섯을 드시게 하면 지금보다 나아지지는 않아도 병세 진행 속도는 늦출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환자 체질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네. 아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노루궁둥이 버섯에서 발견된 합성 촉진물질인 헤리세논과 에리나신이 뇌를 활성화한다는 사실도 밝혀졌고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엄마 나가서 얘기해. 아버지가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도 있어. 들으시면 어떻게 하려고. 딸아이의 목소리다. 돌아오기는 무어가 돌아와. 제 마누라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볼맨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도... 딸아이의 자신 없는 목소리가 목구멍 속으로 말려 들어갔다. 어머니 말씀처럼 정신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집으로 모시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의사놈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만 짓거리고 있었다. 누가 몹쓸 병이라도 걸린 걸까? 그러니 집에도 갈 수 없다고 하지 않는가? 2호 환자에 대한 이야기일 거로 짐작했다. 그의 아내가 자리를 비우면 간병인이 의사놈과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2호 환자의 숨소리가 거칠게 커튼을 흔들었다. 죽을 병은 아닌 것 같았는데 의사놈이 수술을 잘못한 게 틀림없어 보였다. 그놈이 말하지 않았던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고. 돌팔이 의사도 양심은 있어 보호자에게 직접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터. 나쁜 놈. 아무리 어려운 말이라도 그의 아내에게는 직접 말을 해주어야지. 2호 환자 아내의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2호 환자가 보이지 않았다. 밤새 알아대더니 심해진 건가? 중환자실이라도 간 건가? 퇴원했을 리는 없고 2호 환자처럼 아무것도 못하면 큰일이란 생각이 들었다. 퇴원을 대비해 무릎을 구부려 보았다. 뻐근했다. 구부리기를 몇 번 반복하고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깍지를 끼고 힘있게 비틀어 보았다. 괜찮았다. 아버지, 저 왔어요. 아들 목소리다. 손자와 며느리 모습도 보였다.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뒤이어 간병인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 맘대로 짓거리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들 옆에는 간병인이 여전히 장승처럼 서 있었다. 저녀는 눈치도 없는 건가? 가족이 왔으면 적당한 핑계로 자리를 피해줘야 하는 게 도리일 터인데 도대체 눈치 없기는 생긴 대로였다. 아버지, 저 알아보시겠어요? 나는 아들에게 고개를 끄덕거렸다. 아버님 괜찮으신 거죠? 며느리가 간병인에게 말했다. 마치 뭔가 새로운 것이라도 발견한 듯한 목소리였다. 그냥 왔다 갔다 해. 아니, 저 미친년. 똥 몇 번 치워주더니만 아예 지 마음대로 짓거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샤워 가셔야죠. 간병인이 커튼을 걷었다. 햇살에 거슬려서인지 초췌해 보였다. 일어나세요. 다 가고 아무도 없어요. 그녀는 내가 깨어있는지 아닌지를 귀신처럼 알고 있었다. 그러나 모르는 척 상체를 움직였다. 그녀의 손이 내 등을 감싸 안았다. 간호사에게 주사기 빼달라고 했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간병인은 내 귀에다 소곤거렸다. 갑자기 친절해진 그녀에게 더럭 겁이 났다. 목욕 몇 번 시켜주고 엄청난 돈을 요구하는 건 아닐까? 아내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했는데 알려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다. 2호 환자 아내는 남편 간호의 지극정성인데 이 여편네는 가물에 콩나듯이 오니 도대체 만날 기회가 없다. 오기만 해봐라. 욕이라도 몇 바가지 퍼부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았다. 간호사가 주사기를 뽑았다. 가슴이 후련했다. 이대로 퇴원했으면 좋으련만. 나는 퇴원을 생각했다. 손자를 안으려면 수염부터 먼저 깎는 게 순서일 게다. 손자가 수염을 싫어했던 기억에 턱수염을 만져보았다. 거칠한 느낌이 손등에 전해졌다. 다리에 힘을 잔뜩 주고 병실 바닥을 디뎠다. 휘청거렸다. 낮인데도 샤워장은 조용했다. 다른 환자들이 이른 새벽에 샤워한 걸까? 샤워장 문 닫는 소리가 들렸다. 간병인은 온도를 맞추는지 샤워기에 몇 번이나 손을 댔다 뗐다 하더니 등에 물이 뿌려졌다. 엉거주춤 일어나려는데 그녀는 내 허리를 껴안고 팔을 어깨에 둘렀다. 지린내가 샤워장을 발버둥 쳤다. 나는 숨을 멈추고 손으로 링거 거리를 잡았다. 할아버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깨끗이 씻어드릴 테니 다리 벌리세요. 인연이 이제는 마누라 행세를 하는 게 아닌가. 그녀는 조용조용 말했으나 다리를 벌리지 않으면 쥐어 박을 태세다. 엉거주춤 쭈그려 앉았다. 내년이 어디까지 오만할 수 있는지 보자.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 등 뒤에서 물길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다. 간병인이 비누칠을 시작했다. 거칠한 손길이 사타구니에 다가왔다. 이때 그녀를 잡아뜨렸다. 재년이 아무리 힘이 세어도 이번에는 안 될 터. 넘어지는 소리가 둔탁하게 들렸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간병인의 목을 눌렀다. 아이고, 이 영감이 사람 죽이네. 이년이? 적반하장이지 누굴 죽인다는 건가? 이놈의 영감이 미쳤나? 간병인이 악을 써댔다. 간병인은 놀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며 눈에 핏대를 세웠다. 나는 계속해서 그녀의 목을 눌렀다. 그녀의 버둥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죽어봐라, 이 나쁜 년. 고소했다. 남자 간병인들이 몰려와 내 손을 간병인으로부터 떼어냈다.
나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씩씩댔다. 간병인은 샤워장 밖으로 기어나가고 있었다. 모여든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때서야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타구니를 손으로 가렸다. 나에게 옷을 주섬주섬 던져주던 간병인은 돌아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어디서 본 듯한 익숙한 모습이었다. 아이고, 저 영감 집에 가기는 글렀네. 그래도 집으로 가야지요. 저렇게 힘센 사람을 어떻게 돌봐요? 할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런 말 마세요. 요양원으로 모시는 게 맞지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간병인이 마지막이라는 말에 분이 반이나 풀려 이번만 잘하면 아내에게 간병비도 올려주라고 말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의 고함에 눈을 떴다. 아버지는 보이지 않고 어머니가 웃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다가가려 발걸음을 옮기다가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말았다. 깜깜한 절벽 밑으로 한없이 떨어지고 있었다. 뭔가 잡아야 살 수 있을 텐데. 영감. 아내가 나를 흔들어 깨우고 있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아내의 목소리였다. 며느리 목소리도 들렸다. 나는 실눈을 떴다. 하얀 가운을 입은 아들도 보였다. 어머니, 어느 정도 치료가 됐으니 오늘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들 목소리였다. 언제 아들이 의사가 됐지? 아내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집으로 가면 그만일 텐데 무얼 망설이지? 망설이는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다. 다리 근육이 부실한 건 열심히 운동하면 금방 좋아질 테고. 요즘은 좋은 시설이 많습니다. 이번처럼 어머님이 고생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들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다. 집으로 모셨으면 좋겠는데 저번처럼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리면 어머니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오빠 무슨 소리야. 그래도 집으로 모셔야지. 딸년의 앙칼진 목소리가 내 귀를 후볐다. 도무지 아내와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집으로 갈 수 없다는 말인가? 간병인이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간병한 사람이 아내였단 말인가? 그럴 리가. 나는 꿈이라도 꾼 것 같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모를 수 있단 말인가? 그럴 리가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을 수 없는 병이고 집으로 갈 수 없다는 말인가? 사방이 조용했다. 모두가 돌아간 것 같았다. 보조 침상에 앉아있던 아내가 초췌한 모습으로 나에게 말했다. 똥 마려우세요?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나는 돌아 누웠다. 그리고 하느님에게 기도했다. 한평생 종교를 가져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하느님은 기도를 들어줄 것 같았다. 하느님, 저는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40년을 같이 살아온 아내와 가족조차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내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병원 창문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하느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느님에게 간곡히 나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를 했다. 나는 실눈으로 여전히 병실 출입문을 감시했다. 병실에는 3호 환자도 4호 환자도 그리고 2호 환자는 물론 그의 아내마저 보이지 않았다.